판단에 되어도 연 이율 20%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리로 계약을 하신 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준 거는요? 그러면 뭐 무르지는 못하는 건가요? 무슨 수익률을 높게 주면은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뭐 당연한 얘기를 이건 무죄가 아닌데요. 무조건 때렸는데. 근데 이렇게 바득 우기시는 의뢰인님들이 계세요. 말을 하면서 나도 현타가 와요. 이거 변호사들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떡하겠어. 대신에 내 의뢰인도 아닌 사람을 보호한다? 아 이거는 좀 아닌데 우리 희주 왜 이렇게 빌런이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초동 9화랑 10화를 같이 볼게요. 지금은 송사보다 자문이 더 편하지 않겠어요? 앉아서 글만 쓰면 되는데. 임신했으니까 배려해주는 건데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래요, 그럼. 제가 얘기를 했죠. 여성 변호사들의 임신, 출산, 문제점. 육휴랑 추류가 잘 안 된다는 점이랑, 그리고 이렇게 육휴랑 추류를 쓰고 임신하고 막 이러는 업소 변호사들이 잘 없으니까 대표님들도 사실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잘 몰라. 이걸 뭐 어떻게 쓰게 해줘야 되는지, 뭐가 배려인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변호사의 업무는 크게 자문하고 소송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내 변호사가 아닌 이상.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들이라고 치면 자문은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이나 여러 뭐 개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자문을 요청하는 질문이 오면 건당으로 이제 자문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게 자문인데, 소송은 말 그대로 이제 송사로 싸우는 거고. 자문과 소송은 너무 다르죠. 자문은 이렇게 단건으로 나가고, 소송은 한 번 시작되면 민사 같은 경우는 막 2, 3년도 가니까, 그래서 소송은 좀 빨리 끝나지 않는데 앉아서 글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리고 소송은 나가고 자문은 앉아서 글만 쓰는 건가? 똑같지 않거든요. 자문도 어딘가 나가서 봐야 되는 자문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뭔가 이렇게 시청이나 도청이나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 자문이 들어왔을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어떤 토지라던가 도로 시설물 같은 걸 보러 나가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자문이라고 해서 쉬운 거, 뭐 소송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는 아니고 특성이 참 갈린다. 근데 우리 배문정 변호사는 그 소송을 딱 맡아가지고 나간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좀 재밌는 소송이 나오죠. 배문정 변호사랑 강희지 변호사랑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죠. 그럼 그 이유를 다 물어보면 되지. 뭐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줬는지. 요거는 뭐 심플한 에피소드였으니까 정리하자면, 흔히들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옆집 똑같이 베껴가지고 좀 프랜차이즈처럼 차렸는데 알고 보니 뭐 거기가 분점이 아니었고, 이런 경우들 종종 있단 말이에요.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덕죽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덕죽이라는 상표로 특허권 내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레시피의 경우였어요. 레시피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가게 차리는 경우. 근데 여기서도 나왔다시피 대부분 레시피를 훔쳐가지고 나오는 거는 그렇게 잘 인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공시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이 레시피를 뭐 양념 창고를 막 도어락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놓고, 막 무슨 극비에 뭐 금고에 뭘 보관을 해놓고 이런 경우가 사실 드물단 말이에요. 레시피라는 거는 주방에서 일하는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적어놓고 주방에서 다 같이 바쁠 때는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레시피를 베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저희 부경법이라고 부르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가지고 승소하는 게 나와요. 레시피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인테리어, 그 다음에 그 가게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따라 해가지고 만든 거는 이제 그 가게의 어떤 고유한 것에 편승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거다 라고 해서 이제 부경법에 위반되는 걸로 들어가서 이겼는데,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 이런 걸로 혹시 보시고 우리 집도 옆집이 따라해가지고 매출이 줄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매출이 줄은 게 뭐 더위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때문인지, 다른 어떤 것 때문인지도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렵고, 이런 것도 소송이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아요. 실제였으면은 배문정 변호사 애기가 돌잔치 할 때쯤 여기서는 굉장히 빨리 끝나는 걸로 나오죠. 이런 소송 같은 경우는 입증할 것도 많고 서로 이제 공방이 될 거기 때문에 오래 걸려서 끝날 것 같다. 일기 이동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또 뭐예요? 그 영세한 상인들한테 창업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 조건을 엄청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항의하니까 그럼 투자금 다시 토해내라고 소송을 걸겠다나 본데. 그럼 아직 소송 전이란 말이네요.
이 사람 바쁜 사람이네 아주. 그 일기 이동수 씨. 제가 6기거든요. 2017년에 합격한 6기인데 이동수가 로스쿨 1기 변호사 이동수인가? 라는 생각이 나는 좀 들었거든요. 나는 이 에피소드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1억을 투자를 하고 투자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매달 400만 원씩을 5년 동안 받았다고 해요. 1년에 뭐 4,800만 원, 거의 5천만 원 가량씩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5년을 받았으니까 뭐 본전은 뽑고도 남았지. 근데 너무 나는 깜짝 놀란 게 이 투자계약서가 뒤에서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똑같은 투자계약서를 지금 사건에서 하고 있어. 투자계약서라는 걸 가지고 내 의뢰인한테 접근해서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내가 너한테 꼬박꼬박 이자를 주겠다. 오히려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해놓고 몇 번 이자를 지급하다가 잠적을 해버리는. 투자계약서를 보자마자 나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우리 고모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안 변호사처럼 딱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대여금이다. 투자계약서라고 하면은 원금 손실의 우려를 감당할 때에 우리가 투자라고 해요.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하는 모든 투자에서 원금 손실 우려가 없는 투자가 어딨어. 그게 투자지. 근데 이제 대여금은 대신에 이율이 좀 낮고 뭐 여러 가지 이자 제한법이나 다른 법령의 영향을 받는 대신에 원금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나 이제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대여금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실 계약서의 제목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약서의 제목에 굉장히 민감한 의뢰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금전대차 계약서라고 써있든 투자계약서라고 돼있든 합의서라고 돼있든 뭐라고 돼있든 간에 그 구체적인 내용 실질에 따라서 계약의 종류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똑같이 나왔고 안 변호사가 너무 똑같이 해석을 해줘서 근데 마치 이게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근데 웬만한 변호사님들이면 딱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20%의 이자 제한법에 걸리게 되고 사인 간의 대여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은행에서 빌려주는 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인 간의 대여도 연 이율 20%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리로 계약을 하신 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준 거는요? 그러면 뭐 무르지는 못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자 제한법보다 높은 이율로 내가 이자를 갖고 있었다면 이자 20% 채우고 더 갚은 부분은 원금에 충당돼요. 원금을 갚은 걸로 쳐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400만 원씩 5년 동안 갚고 이러면 이미 원금 다 까인 거예요. 오히려 이자 제한법을 초과해서 부당이득 얻은 걸로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공정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으시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는 추천을 드립니다. 칼을 떨어뜨리고 문준영이 칼을 준 순간 이제 학폭 피해자가 도망 다니다가 이제 가해자가 결국 학교에서도 잘리고 억하심장을 끊고 찾아왔어. 칼을 들이댔는데 칼을 뺏었어. 찔러서 살인 미수로 들어가게 된 사건인데 이것도 약간 드라마적 허용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살인 미수 사건을 맡았다가 살인 미수는 이제 무죄가 나오고 중상해만 인정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잠깐 변호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변호사적인 썰을 풀자면 살인 미수 뭐 이렇게 중범죄에 대해서 변호를 할 때 사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정당방위라던가 이렇게 무죄 뭐 이런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법리보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냐를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피해자가 치명상은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뒤에서 아 걔 그냥 찔렸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급소를 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목이라던가 아니면 최소한 이제 뭐 가슴 높이를 찌른다던가 심각한 상처가 아니라는 걸 봐서 뭔가 깊이가 얕았거나 주요 장기를 피해갔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도망가려고 찌른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우발적 범행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나는 변론을 했을 것 같은데 초등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주는 거는 조금 달랐죠. 이걸 어쨌든 조창호 변호사가 맡게 돼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할까 말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번 에피소드가 10화까지 이어지면서 내가 좀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학폭 피해자가 학폭이라는 그 장기적인 폭력에 대항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찔렀다 이렇게 얘기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 사귀고 있는 사람한테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도망을 나왔어.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을 찔렀다거나 나를 계속해서 폭행하던 아버지가 자는 사이에 내가 아버지를 찔렀어. 죽였어.
라거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가해자를 공격하면서 피해자가 결국 가해자가 돼버리는 셈이 되죠. 이런 사건을 할 때 마음이 진짜 안 좋고, 그리고 실제로 양형 주장을 하든 정당방위 주장을 하든 이런 사건에서는 재판부나 검사님들도 충분히 뭐 사정을 감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형사는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뭐 살인죄를 많이 얘기하기는 하는데, 살인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뭐 무기 사형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엄청 넓어. 왜냐? 사람을 죽이는 양상이 너무 다양하잖아. 감안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은 그럼 무죄 주장하고 싶어요? 왜? 오빠 미리 얘기 안 했어? 변호사님 이거 무죄 받아줄 수 있죠? 학교폭력 피해자를 진지하게 변호하고 있는 조창훈 변호사한테 학교폭력 가해자가 이제 맡겨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자기 잘못 반성도 안 하고 아버지는 뭐 무죄 어쩌고 이러고 있고, 무슨 수익률을 높게 주면은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뭐 당연한 얘기를 이건 무죄가 아닌데요. 무조건 때렸는데. 근데 이렇게 파득 우기시는 의뢰인님들이 계세요. 이건 무죄를 주장해달라. 그리고 이걸 악용해서 저희가 그럼 무죄 주장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선임을 하는 변호사들도 있어. 근데 나는 내가 딱 봐서 이건 무죄가 아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이거 무죄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약간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조창훈 변호사가 똑같은 경찰서, 똑같은 경찰,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를 조사했던 경찰관과 똑같은 경찰관한테 지금 이 학교폭력 가해자 사안도 조사를 받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인천 모 경찰서에서 얘기였는데, 내가 성범죄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대리인으로 갔었던 적이 있었어. 의견서에 썼지만 피해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써서 이제 가서 잘 마치고 왔어. 그런데 채 한 달이 안 돼서 하필 같은 경찰서에 다른 성범죄의 가해자 변호를 맡아서 가게 된 거야. 말을 하면서 나도 현타가 와요. 이거 변호사들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떡하겠어. 근데 그 경찰서에서 좀 모르는 척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옆 팀이었거든요. 나는 다행히도 같은 경찰관은 아니었고, 근데 옆에 그 경찰관이 앉아있어. 그 팀이 막 나눠져 있지 않단 말이야. 봤는데 이렇게 눈치가 계속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나 조사했던 성폭력 가해자 쪽에서 이제 조사했던 경찰관님이 그러시더라고. 뭐 사건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조사에 가서 요거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비법조인분들 조사 가서 변호사가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잘못하면 쫓겨나요. 경찰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절대적으로 변호사는 이렇게 좀 조력을 하러, 심리적인 조력 아니면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 방향 잡아주는 역할 정도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조창훈 변호사처럼 대신 막 얘기를 한다? 절대로 피해자나 가해자를 옆에다가 놓고 변호사가 말을 많이 하면 경찰관한테 혼나요. 쫓겨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어디까지나 본인의 진술을 옆에서 보조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다. 근데 그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야 또 의견서가 잘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경찰에서 검찰로 의견서 넘겨주는 거는 여기서 마치 이렇게 경찰관이 이 건만 되게 불쌍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나왔는데, 기록이 그냥 다 편철돼서 올라가요.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을 하면 사건 넘기면서 검찰에도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님 혹시 채용 공고 내실 건가요? 그거 혹시 몰라서 하나 그냥 준비만 해놓으라고 했어요. 이력서 좀 받아놓으려고. 배문정 변호사한테 얘기할 때 배문정 변호사 안 본다. 배문정 변호사 여기 있는데 컴퓨터 보면서 얘기한단 말이야. 대표님 큐 추류 얘기 나오고 임신했다 그러면은 그냥 본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공고 올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나쁜 대표 변호사들은 이거를 직원한테 은근슬쩍 흘리라 그래. 들었으면 지가 나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대표들도 있는데, 우리 나경민 변호사는 진짜로 대체자를 구하려고 올리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대체자 말고 유큐 추류 동안에 좀 자리를 맡아줄 사람을 구하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슬프죠. 이게 의뢰인들이 변호인 바뀌는 거를 싫어하는 경우가 진짜 많기도 하고, 보통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한 명의 대표 변호사가 뭐 한두 명의 업소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이게 정말 빨리 고쳐줘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잘 안 돼서 너무 슬프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마 조청원 변호사가 검사한테 반했나 봐. 구형하고 선고의 차이를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기사에서 그런 내용을 썼을 때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형은 말 그대로 형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구형은 이제 검사가 하는 건데, 검사가 판사에게 얘한테 이런 형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를 구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고는 아시다시피 판사가 피고인한테 너는 어떤 벌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선고, 판결이죠. 근데 그런 거 나오잖아. 신문기사에 뭐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되면은 걔 이 새끼 3년 받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구형의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가 판결, 선고와는 다른, 검사가 그냥 요청하는 거. 근데 이게 왜 집행유예를 잘 안 주냐. 사실 집행유예라는 거는 형벌이 내려졌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좀 냅둔다라는 뜻인데, 징역에 집행유예가 나오면 결국 풀려난다는 얘기예요. 징역을 안 산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검찰은 집행유예를 구형하지 않아요.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신문기사나 뭐 판결에서 본 적이 있지만 직접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거는 본 적이 없고,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죄는 지었는데 정말 참작할 사정이 많은 경우. 너는 깜빵에 들어갈 것까지는 아니구나. 정말 짠하구나. 하지만 네 죄는 이만큼의 벌을 원래 받았어야 되는 죄야. 사람을 찌르는 건 아닌데. 요 정도의 뉘앙스인 것 같아요. 적당히 마무리하고 나와요. 선임하지 말고. 왜요? 그게 좀 일이 꼬여가지고 오늘 오지 마시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된 모양이에요. 뭐 적당히 그냥 둘러대서 나오고 있다가 다른 상담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 직장 내 괴롭힘이죠.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 보험 영업소에서 이제 그런 걸 당해가지고 잘하신 분의 와이프분이 먼저 상담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더 높은 수임료를 부르면서 이제 선임하겠습니다 한 거지. 대표 입장에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싶어요. 나경민 변호사가 요거는 조금 도의적으로 아니다. 뭐 당연히 변호사법에는 안 걸릴 수 있어요. 기초 상담만 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는 있는데, 도의적으로 이거는 이쪽 상담하고 이쪽 상담 끝나서 이쪽의 얘기나 비밀들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저쪽의 대리를 맡는다는 거는, 이거는 나는 약간 양아치 같아. 이거는 안 하는 게 맞고. 근데 나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은 있다. 여기를 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그 변호사 수임하겠다, 자기가 이제 나를 수임하겠다 이렇게 막 연락이 왔던 사건이 있었어. 그런 일도 있었는데, 당연히 뭐 그때는 내가 이쪽을 이미 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선 뭐 얼마를 준다고 해도 나는 이쪽을 대리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넘어갔던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일부러 그 상담 갔던 곳을 알아내가지고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우연히 이상하게 겹치는 경우도 있고, 법정에 가서 굉장히 불편하게 또 이 의뢰인과 마주치게 되죠. 변호사님의 그런 점이 나는 너무 좋기도 한데 내 입장은 조금 또 달라요.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는데 일을 할 땐 조금은 내려놓읍시다. 우리 희지가 상속 포기를 이제 두 분만 할 경우에는 배다른 형제한테, 남매한테 상속이 다 돼버리는 거를 우려해서 뭐 상속 포기를 전부 다 하면 안 되겠냐, 내가 내 의뢰인이 아니고 안 맡은 사람들 것도 다 그냥 이름 넣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희지랍이 발동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40건 50건씩 들고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돈 받고 진행하고 있는 저쪽 사건에 쓸 신경을 여기에다가 너무 투입하는 게 돼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 업소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라리 뭐 B 사건 참고서면 나갔어요? 아니면 A 사건 조금 더 검토해봤어요? 뭐 C 사건 하면서 그거 손 봐줬어요? 이렇게 나는 오히려 물어볼 것 같아요. 사실 그 얘기를 지금 대표 변호사는 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 돈 못 벌어요 라기보다, 다른 의뢰인들은, 우리한테 맡긴 다른 의뢰인들은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집중할 때 집중합시다 라는 건데, 우리 희지라고 그게 잘 안 되지. 한정 승인하기로 했어요. 잘했네. 했었어요. 주영 씨는요? 승소했어요. 결국에는 희지도 희지만의 뭐 답을 찾아냈고 한정승인을 하도록 했는데, 나 같으면 내 의뢰인한테 한정승인 안 시켜. 이거 엄청 오래 걸리고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재산이 발견됐을 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 의뢰인한테 한정승인을 시키고 대신에 내 의뢰인도 아닌 사람을 보호한다? 이거는 좀 아닌데, 우리 희지 왜 이렇게 빌런이지?
우리 안주원 변호사는 승소를 하기는 했지만 약간 희지한테 물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나경민 변호사도 얘기를 하죠. 뭐 안 변호사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전에는 굉장히 냉정하고 뭐 이렇게 일 처리를 했는데 왜 안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변호사가 불편한 걸 그동안 참아가면서 일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연차가 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무뎌지지 않는 사건과 무뎌지지 않는 의뢰인들이 있어. 나도 이제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사건을 봤을 때 그걸 법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또 마음에 와닿는 스토리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법적으로 배울 것도 있지만 내가 또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슬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맞나? 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면서 꾸역꾸역 지금 9년차까지 온 것 같아요. 이번 에피소드들에서 각자의 사정들을 다 봤어요. 뭐 교수를 고민하고 있는 하상기 변호사라던가 검사 임용의 뜻이 생긴 조창원 변호사라던가 안 변호사는 점점 이제 나의 인간적인 어떤 법조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배문정 변호사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 개인사도 나오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슬기로운 어쏘 생활을 보는 느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9화 10화를 봤는데 이번에는 에피소드 정리들이 깔끔하게 됐어요. 뭐 긴 거는 길게 가고 짧은 건 짧게 가면서 에피소드 정리도 잘 됐고 각자의 고민들도 잘 드러내준 것 같아서 재밌게 봤는데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남은 화가 2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똑똑한 5인의 어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